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86년에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출발해서 사장까지 초고수로 승진하고, 그리고 이제 대우 사태 때문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그걸 정상화시켜서 비싼 값에 또 미래에셋 그룹에 팔아갖고, 또 정부의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다 이자 포함해서 잘 갚아줘서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구나 저술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21대 국회 세종갑에 들어가서 정무위, 기재위, 그리고 뭐 경제대변인, 또 최고위원, 국가경제자문회 의장, 뭐 웬만한 거는 다 해보고 나서 정치는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정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22대 불출마를 일찍 선언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즘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인 독재가 아주 강한 건데, 강한 어떤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인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920년대 말에 우리가 다 아는 대공황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요즘 AI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막 떨어지고 TV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세상이 막 급변하면서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처음으로 막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죠. 이때 파시스트가 등장한 겁니다. 정확히 102년 전에 1924년에 무솔리니부터 이제 파시즘이 시작해서, 우리는 파시즘이 이태리나 독일의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유럽 전역을 다 휩쓸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라든가 뭐 헝가리, 폴란드, 발트해 3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파시즘의 시대를 물려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했지만 파시즘은 허약한 체제예요. 일당 독재로 뭐 특정인들이 다 끌고 가는 체제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 게 2차 대전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도 기후위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인구는 줄어들고 또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은 또 심화되고 또 AI 나오면서 또 그 이전의 디지털 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불안해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100년 만에 다시 파시즘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고, 사실 제 눈에 보면은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파시스트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파시즘의 본산인 이태리, 독일부터 한국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파시즘 국가다. 최근에는 베트남도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고 필리핀도 그랬었고요. 뭐 중동이나 이런 데는 왕조 국가들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인도의 모든 종류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러시아, 중국 다 이 정치 권력은 파시즘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넘어가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캐나다 빼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 국가 정체성을 할 때 3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사람들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그럼 어떤 절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런 파시스트를 계속 올리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한번 보시면은 그분도 뭐 제2의 아베, 여성 아베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쓰는 정책은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퓰리즘 성향도 있어서 이번에 선거 전에 보게 되면은 세금을 깎아줘 갖고서 뭐 내수 소비를 증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선진국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도 서슴없이 쓰고 있죠. 그래서 100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해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하면 될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온라인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고 SNS에 몰입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나는 신이야. 뭐냐? 우리가 스마트폰만 조작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역사상 사람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사회와 이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100년 만에 다시 파시즘 시대를 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사람은 지금까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1대1로 하다가 글자가 나오면서 1대 다로가 다 소통이 가능해졌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1대 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AI와 SNS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면 학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권력자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철학자, 우리 사회의 리더 계층 몇몇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1대 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1대 다로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지구 인구가 82억 명인데 82억 개의 정보 채널이 발생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신에 맞는 것만 보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신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잣대보다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오면은 이걸 취사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하다 보고 중립적이고 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 손으로 휙 돌려버려서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체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확증 편향이 매우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의 6분의 1이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특별히 유튜브 사용량 세계 1위라는 거 아실 거예요. 월간 40시간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요. OECD 국가의 거의 2배가 되고요. 가짜뉴스, 슬럽 같은 것도 압도적인 세계 1위. 가짜 정보를 만드는 소라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챗 GPT에 세계 1위 사용 지역이 서울입니다. 딱 쏟아지는데 내 생각하고 맞는 것 중에 가짜가 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방향을 얻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여기에 파시스트들의 정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귀에다 속삭이죠. 야,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거의 매일 24시간 떠들어대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거밖에 없는데,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대의 과학기술 그리고 SNS 시대가 파시즘이 유포되기, 1대 다로 유포되기 아주 좋은 시대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더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진 거죠. 걸러내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가짜 정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을 다르게 얘기하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판별을 잘해야 되는 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국에서 정보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들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전 국민한테 정보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지금 뭐 덴마크라든가 지금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은 학교에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짜 정보를 올렸으면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때리는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정보통신법 개정해갖고서 가짜 정보에 대해서 뭐 5배 뭘 준다고 하는데 아마 프랑스 같은데 450억 최대로 때리는 법안이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들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상태라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는 소셜미디어 SNS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 가입 연령도 청소년들이 뇌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가짜 정보에 더 많이 흡수가 잘 되니까 미성년자 가입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 하도 어떤 회사에 대해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가짜 정보가 많으니까 회사에서 아예 뉴스룸을 만들어 갖고 진실된 정보를 생산해서 그냥 개인이 됐건 언론이건 다 뿌려버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는 AI가 잡는다. EEJ라고 하죠. 그래서 AI 가짜 정보를 또 가짜 정보를 검색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도는 하는데 아직 사업 모델이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조치들을 이제 막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선거할 때 이렇게 우리 토론하다 보면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후보들이. 그런데 AI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 서비스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용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의 자정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사실 현재 그렇게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극우파들이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거 파시즘이라고 했는데요. 보수 극우파들이 한국에서는 파시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숭배라든가 그리고 파시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상은 정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뭐 아름답게 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데 한국의 그 보수 집단들은 본인들만 잘 살겠다는 거죠. 그걸 이데올로기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냥 신자유주의를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풀어놓으면 힘센 놈이 다 먹는 이 시스템을 선호한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저는 한 20여 년간 정치 이전부터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특히 국회에서 보면은 지난 우리 한 3, 4년간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들은 파시스트 하던 얘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나 히틀러 집권하기 이전에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긴급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번에 했던 계엄령입니다. 그런 거를 별 이유도 아닌 것 같고서 그냥 해갖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또 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히틀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갈색 셔츠를 입었답니다. 그래서 갈색 셔츠단이라고 하는데, 무솔리니 따라다니는 사람은 흑색을 입었던 흑색 셔츠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 가보시면은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수일 가능성이, 파시스트일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퇴역 군인들끼리 철모를 쓰고 다녀서 철모단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의 패싸움하던, 그게 1920년대에 이미 유럽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보면은 서부 지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법원을 때려부시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1기 선거에서 지고 바이든 될 때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파시즘을 막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심한 계급사회, 계층사회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도 어려워지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내란 세력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잘 응징해 갖고 그나마 전 세계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 문중도요. 하면 한 4,500명 정도 제사 지내고 있는 문중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존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3,100개인데 1년에 스님이 되시겠다는 분이 7, 80명밖에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죠. 성당이 1,800개인데요. 1년에 사제 서품 받으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성당은 또 신부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종교마저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고 형제는 혼자 컸죠. 지금 하나씩 냈죠. 사회라는 것과 개인의 삶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는 계속 어떤 다양한 사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와의 연이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의 문제를 나도 참여해서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또 좋아지는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는 뭐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 그룹이 일단 좀 헌신적이고 똑똑해야 돼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4%였어요. 1차, 94%? 네네. 1차 세계대전 때도요, 최고 소득세율이 10%, 20% 수준에 있던 게 80%까지 올라갑니다. 전쟁을 미국에서. 나라가 어렵고 우리 사회가 파괴되니까 리더들이 먼저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리더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리더에 대한 신뢰하지 않고 뒤에서 사실 욕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저 말은 리더라고 하지만은 TV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하냐.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 헌신하는 리더, 공동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도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들끼리 더 많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가는 법률가끼리도 싸우잖아요. 왜? 파이쟁탈전이 뭐예요? 그래서 제로섬이라는 용어를 제 책에서 많이 쓴 게요. 사회 모든 영역이 제로섬이 되니까 법률가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더 많이 나오면 공국과잉인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한 번에 65%를 늘린다고 했으니 참 문제가 컸죠.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어찌됐건 또 고령화 시대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AI가 올 텐데 AI한테 뺏기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제로섬으로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막아가는 게 우리 K 구조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뭐 한 4,000명 정도를 새로 뭐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민주 시민이라고 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또 가짜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편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뉴스 검색도 해보고 왜 그 사람은 좋은 것만 보여줄 테니까.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출마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배제해도 어떤 사람은 출마했다가 질 것 같으면은 출마를 포기해놓고 후보 등록 안 하고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서 한 자리 부탁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라고 하게 되면은 지역의 문제가 관심이 돼야 되는데 이력에 뭐 자기가 뭐 과거에 중앙에서 뭘 했냐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의 이권, 비즈니스를 감안해서 출마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걸러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출마자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 이해관계로 출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세히 좀 보고 투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방정부까지 지배하게 되면은 진짜로 우리 사회는 암암리의 파시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사불이라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사불이 뭐냐면 불평등, 불평등을 만드는 불공정. 그렇게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졌죠.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파시즘이 준동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이런 사불에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파시즘이 우리 권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시즘이 막는 방법으로 무엇을 막을 거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경제는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옛날식으로 경제는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짜 정보 말씀하시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우리가 퇴치하고 방어하는 면역 체계를 좀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4월 9일 특별 강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